가혹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임신한 몸으로 빗속에 쫓겨났다. 5년 동안 사라졌다가 파리의 보석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나누신 그들의 온 가문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남자와 함께 법정에서 그들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기 위해 돌아왔다. 나를 경멸했던 가족이 내 성공의 눈부심을 보았을 때 과연 그들의 부로 내 용서를 살 수 있을까? 박은혜는 중앙의 긴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접시를 그저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그녀의 남편, 김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정성과 사랑을 다해 모든 요리를 만들었다. 매년 설날 전야에 그녀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전통이었다. 하지만 김씨 가문의 저택 안의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컸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복도에 있는 낡은 시계의 조용한 째깍거림뿐이었다. 매 초가 그녀의 외로움을 단죄하는 것 같았다. 3년.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해에는 서로가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배를 감쌌다. 그녀의 소박한 드레스 아래에서 작은 기적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야 확인했다.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주머니 속에 부적처럼 남아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거야, 이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아이. 민준과 그녀를 다시 묶어줄 아이. 그가 술에 취해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는 밤은 사라질 것이다. 냉담으로 끝나는 말다툼도 사라질 것이다. 가족.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자정. 새해를 맞이하는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그녀는 깜짝 선물을 줄 것이다. 민주는 그녀를 껴안을 것이다. 키스하고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그가 왔다. 은혜는 재빨리 일어섰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에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서서히 사라졌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구김 하나 없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젤로 넘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준 씨, 은혜가 상냥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인사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저녁 준비했어요.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걸어가 열쇠를 시끄럽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애써 차린 저녁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당신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요. 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오늘 밤 처음으로 민주는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사랑 대신 그녀가 본 것은 혐오였다. 공교롭군.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나도 당신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는데.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감정 없이 테이블 위 그녀를 위해 준비된 접시 바로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은혜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봉투를 집었다. 그것을 열자 익숙한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서류.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김민준의 서명이 있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어떤 설명이라도 찾으려는 듯. 혹시 나쁜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민준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다. 글도 못 읽나, 박은혜? 민준이 말했다. 모든 단어가 칼날 같았다. 우린 이혼하는 거야. 서명해. 그래야 끝나지. 하지만 왜요? 그것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이었다. 눈물이 눈에 고이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고칠게요. 민준에게서 쓴웃음이 터져나왔다. 문제는 은혜 씨, 당신이 뭘 했느냐가 아니야. 문제는 당신이 누구냐는 거지. 당신은 내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단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사랑해요. 은혜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민준이 다시 웃었다. 내게 필요한 건 최수진이야. 그녀가 나를 도울 수 있어. 사업에서, 사회적 지위에서. 당신은 짐일 뿐이야. 최수진. 그 이름, 그의 비서. 그녀가 오랫동안 질투해왔던 여자.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갑자기 이해되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은혜는 배를 잡았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 마지막 희망. 민준 씨, 제발요. 지금은 안 돼요. 할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그는 그녀를 오물처럼 쳐다보았다. 나 임신했어요. 민준 씨.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그의 눈에서 충격, 혼란, 아니면 최소한의 동정심이라도 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본 것은 텅 빈 벽뿐이었다. 그러더니 그가 비웃었다. 모욕으로 가득 찬 비웃음. 실수군. 그가 말했다. 그걸로 날 묶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원한다면 돈을 주지. 가서 지워버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골칫거리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모든 꿈, 모든 희망이 재가 되었다. 고통은 너무 깊고 격렬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더하기 위해 문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만큼이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민준아, 끝났니? 파티에 늦겠다. 민준의 어머니, 나 여사가 들어왔다. 우아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한 채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를 훑어보았고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들었다. 임신했다면서? 노부인이 물었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해결할 방법은 많으니까. 중요한 건 서류에 서명하는 거야. 깔끔한 이혼. 내 아들이나 너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마.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펜을 집었다. 서명해. 아무것도 없이 온 여자치고는 우리 가문에서 많은 것을 얻었잖니. 모든 단어는 딱이었고 그녀의 출신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시어머니가 항상 그녀에게 상기시켰던 것이었다. 은혜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녀가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 그녀를 결코 받아주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 그들은 그녀의 세상이었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부수고 있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눈에서 애원이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펜을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민준의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박은혜. 김씨 가문의 사람이 아닌. 그녀는 펜을 놓았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을 품고서 그녀는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밤의 어둠 속에서 민준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한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녀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새해를 맞이하는 신호인 샴페인 병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은혜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마나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는지 몰랐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바닥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와 심장 속에 더 심한 냉기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모든 것이 흐릿했다. 위에 있는 샹들리에의 반짝이는 불빛은 멀리서 비웃는 별들 같았다. 그들은 어디에 갔을까? 사라졌다. 그녀를 버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대한 기억, 민준과 그의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따기보다 더 아팠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애썼다. 팔과 다리가 약했다. 모든 움직임이 힘겨웠다. 마침내 앉을 수 있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를 쓰다듬는 것이었다. 아직 여기 있구나, 아가야. 그녀가 허공에 속삭였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어.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녀는 저녁 식탁, 2개의 접시, 식어버린 음식들을 보았다. 결코 실현되지 않을 꿈의 증거.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옷도, 보석도, 돈도. 그 집에서 그녀의 유일한 소유물은 기억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들은 독이 되었다. 그녀는 저택을 나와 비 내리는 밤속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에 신경 쓰지 않았고 비는 즉시 그녀의 옷과 머리를 적셨다. 모든 빗방울이 그녀와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다. 고통을 씻어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강남의 그들, 동네의 넓고 조용한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다. 주변의 저택들은 축제로 분주했다. 불빛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만이 어둠 속에 홀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기억들이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결혼할 때 민준의 약속, 오직 은혜 당신뿐이야 평생. 그의 미소, 그의 포옹.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달콤한 말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그들의 아이는 실수라고. 실수. 고통은 솟아나는 분노로 바뀌었다. 민준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노,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남자를 위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내버려 두었을까? 걷는 중에 한 이름과 한 장소가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동전을 써서 길모퉁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받았다. 지영아. 은혜가 말하고는 목소리가 큰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몇 시간이 지났다. 은혜는 서울의 한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두꺼운 담요에 쌓여 따뜻한 초콜릿 한 잔을 들고 짧은 머리와 온화한 눈을 가진 지영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기다리며 마침내 그녀의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은혜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의 냉담함, 최수진, 임신, 이혼 서류, 나 여사의 상처 주는 말들. 모든 말에 지영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은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지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네.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짐승들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지영아. 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떴다가 낡고 먼지 쌓인 포트폴리오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것을 은혜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봐. 은혜는 주저하며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오래된 그림, 보석 디자인, 목걸이, 귀걸이, 반지가 종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대학 시절 민준을 만나기 전 완벽한 주부가 되기 위해 보석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하기 전에 만든 작품들이었다. 잊었어? 지영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다. 너는 그냥 김민준의 아내가 아니야. 그가 나타나기 전부터 너는 우리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가진 학생 박은혜였어.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은혜야? 그 여자는 어디 있니? 은혜는 디자인들을 쳐다보았다. 모든 선이 그녀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영혼의 한 조각 같았다. 그녀는 기쁨, 열정,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졌던 느낌을 기억했다.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녀가 슬프게 대답했다. 아니, 그녀는 바로 내 안에 있어. 네가 다시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지영이 주장했다. 그걸 사용해, 은혜야. 내 재능을 사용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일어서. 지영의 말은 어둠 속의 빛 같았다. 은혜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그 뒷면에는 그녀의 첫 초음파 사진의 작고 흐릿한 이미지가 있었다. 점. 지금 그녀의 온 세상인 작은 점. 그녀는 사진을 쳐다보았고 마음속의 슬픔은 서서히 확고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결심.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아이를 실수라고 부른 남자를 위해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사랑을 위해 애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시 일어서는 걸 도와줄게. 지영이 친구의 변화를 읽은 듯 말했다. 일단 서울을 떠나. 숨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준비가 되면 돌아와서 그들이 누구를 잃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줘.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은혜는 버스터미널에 있었다. 지영이 빌려준 몇 벌의 옷이 든 작은 가방과 지영이 모은 모든 돈을 가지고 그녀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준 도시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버스가 멀어지면서 그녀는 안개 낀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쳐다보았다. 고층 건물들은 그녀의 과거의 묘비 같았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배를 감쌌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아가야. 그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우리 둘만. 그리고 약속할게. 아무도 부술 수 없는 세상을 너를 위해 만들어줄게. 버스 엔진 소리와 빗소리가 천천히 사라진다. 잠시의 침묵.
그러다 소리가 갑자기 화려한 시상식 분위기로 바뀐다. 박수 소리, 국제적인 군중의 웅성거림, 우아한 클래식 음악, 아나운서의 목소리, 남성, 공식적, 약간의 프랑스 억양. 경쟁은 치열했고 전 세계 최고의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컬렉션이 숨막히는 서사, 감성, 그리고 심오한 깊이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올해의 이르 프리도르드라 주얼리. 수상자는 셀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아티스트에게 돌아갑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우아한 음악이 고조된다. 자신감 있는 하이힐. 소리가 연단을 향해 다가온다. 무대 뒤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파리의 무대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완벽한 몸매를 감싸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한 번 스타일로 올렸고 목에는 그녀 자신이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걸작.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두려움과 슬픔의 흔적은 없었다. 사랑을 애원하던 여자는 없었다. 그녀가 걸을 때 그녀는 여왕의 기품을 가졌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자신감과 힘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미소. 성공했다고 말하는 미소. 그녀는 셀레스티나, 아니, 박은혜였다. 다시 시작. 5년. 김민준에게 5년이 흘렀다. 5년이면 실수를 완전히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강남의 한 빌딩 꼭대기 사무실 창문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모든 것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목소리. 민준 씨, 내 말 듣고는 있는 거예요? 내 추가 카드가 거절당했어요. 이 굴욕을 믿을 수 있어요? 최수진이 폭풍처럼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3개의 값비싼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졌다. 한때 민준이 감탄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짜증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그녀는 보통 직원의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돈으로 살 수 없었다. 오늘 아침에 당신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 수진 씨.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잔에서 위스키를 돌리는데 집중했다. 하면 쇼핑하기 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소리쳤다. 요점은 당신 이름이 김민준이라는 거예요. 내 카드는 한도가 없어야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준은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것이 수진에게 항상 중요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것이 그가 선택한 여자였다. 그의 세상에 어울리는 여자, 완벽한 장식품. 하지만 장식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혼이 없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수진의 광채는 그의 눈에서 서서히 희미해졌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보는 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공허함 뿐이었다. 나 바빠, 수진 씨. 내일 얘기하자.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바쁘다고요? 아니면 그냥 날 피하는 거겠죠. 부산 그 거래가 무산된 이후로 당신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가문의 사업인 김씨 홀딩스는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았다. 몇 번의 잘못된 결정, 몇 번의 나쁜 투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던 기반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눈을 흘기며 쇼핑한 물건들을 거칠게 집어 들었다. 좋아요. 집에서 봐요. 너무 늦지 말고요. 가야 할 파티가 있으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파티.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파티. 가짜 미소, 칭찬으로 포장된 사업 이야기. 지쳤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갤러리를 스크롤했다. 여러 나라, 여러 값비싼 행사에서 수진과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지나쳤다. 모두 계획되었고 모두 게시되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오래된 폴더에서 멈췄다. 그가 의도치 않게 지우지 않은 폴더. 사진은 흐릿했다. 오래된 부엌에서 찍은 사진. 은혜가 등을 보이고 요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고 뺨에는 밀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다. 소박하고 화장도, 보석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다. 그녀의 눈 속의 기쁨은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박은혜. 그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 유령 같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 밤 이후
그녀는 거품처럼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녀의 친구 지영조차 입을 다물었다.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다. 깔끔한 이별. 이제 그가 느끼는 것은 이상한 통증, 자신에게조차 인정할 수 없는 후회였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5년 동안 반복해서 말해온 거짓말, 회사를 위해서,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만 사진을 쳐다보면서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는 휴대폰을 닫고 사무실의 텔레비전을 켰다. 시장 동향을 알기 위해 국제 뉴스 채널로 돌렸다. 하지만 뉴스는 예술과 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파리에서의 화려한 밤. 오직 셀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신비로운 보석 디자이너가 권위 있는 에르 프리도르드라 주얼리를 수상했습니다. 그 이름, 셀레스티나.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한 우연. 그러고 나서 카메라가 무대 위에 여자를 비췄다. 민주는 잔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화면에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TV 속의 여자는 같은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달랐다. 그가 알던 은혜는 수줍고 소박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여자는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세련되고 눈부셨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무게와 힘이 있었다. 마치 여왕 같았다. 실제 정체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이 수수께끼의 디자이너는 그녀의 깊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울림이 있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수상작 컬렉션인 비상판피 또는 니에센트는 부서짐에서 일어서는 여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주는 일어섰다. 그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TV로 다가갔다. 부서짐에서의 비상. 그가 그녀를 부쉈나? 그가 걸작이 탄생한 이유인가? 그 생각은 동시에 그에게 자부심과 극심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했다. 지수씨, 셀레스티나라는 보석 디자이너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줘요. 모든 것. 비용은 상관없어요. 다음 날 그가 얻은 대답은 벽이었다. 회장님, 그녀는 유령 같아요. 3년 전 유럽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기록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3년 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유령.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었단 말인가? 분노와 혼란이 그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그의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보석 전시회 주최 측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제목, 초대장. 필리핀의 보석 갈라. 그는 그것을 열었다. 그와 수진을 위한 초대장이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한 이름이 화면에서 튀어나와 그를 때렸다. 귀빈 및 기조 연설자,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는 디자이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향을 합니다. 셀레스티나, 그녀가 돌아온다. 그녀가 서울로 돌아온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초대장이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두려움, 희망, 후회.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녀를 봐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알아야 했다. 그는 사무실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성공한 김민준. 하지만 값비싼 양복 뒤에서 그는 서서히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파리에서 온 비행기가 막 착륙했다. 도착 게이트에서 우아한 코트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나왔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5세 정도의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짐카트를 밀며 키가 크고 신비로운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은 여성과 아이에게서 떼지 않았고 마치 항상 지켜보는 그림자 같았다. 은혜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익숙한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올렸다. 5년 만에 그녀는 돌아왔다.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안에 공기는 값비싼 향수와 권력의 냄새로 가득했다. 위에 있는 반짝이는 샹들리에는 하늘에서 훔쳐온 별들 같았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필리핀의 보석 갈라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모두 단 하나의 별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대기실에서 은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5년. 그녀는 지금 보고 있는
여성을 만들기 위해 5년을 바쳤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여성.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여성. 준비됐어?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깼다. 그녀는 돌아섰고 문가에 서 있는 이지훈을 보았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매우 멋있었다. 그의 눈은 걱정과 지지로 가득했다. 지훈은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그림자이자 벽이 되어주었다. 의심 없이 그녀의 재능을 믿어준 신비로운 투자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번졌다. 난 태어날 때부터 준비됐어, 지훈 씨. 좋아. 그가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내밀었다. 온 서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은혜는 지훈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의 온기가 그녀에게 추가적인 힘을 주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나갈 때 그녀는 이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화려한 파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를 위한 파티가 아니었던 파티. 그녀의 추방을 알리는 파티. 오늘 밤 이야기는 달랐다. 볼룸의 큰 문이 열리자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머리가 그들의 방향으로 돌아섰다. 마치 여왕이 지나갈 때 멈춰선 개미들 같았다. 은혜는 기품과 자신감을 가지고 걸었다. 그녀의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는 부드럽게 바닥을 스쳤다. 그녀의 모든 걸음에는 무게가 있었다. 모든 미소에는 통제가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가면이었다.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성공의 가면. 그리고 얼굴들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들을 보았다. 김민준이 최수진 옆에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커져 있었다. 기억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아있는 유령.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수진은 질투와 위협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의 보석의 광채는 은혜의 자연스러운 광채 앞에서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은혜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지나쳤다. 차가운 공기의 흐름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외면 아래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무너지지 마.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은혜 씨, 과거로부터의 목소리. 한때 그녀의 귀에 음악이었지만 이제는 소음일 뿐인 목소리. 그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김 회장님.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앞을 보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냥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놀라워. 마침내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텅 빈 캔버스였다. 고마워요. 더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민주는 그녀의 냉담함에 당황했다.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은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말했다. 그의 손이 지지하듯 은혜의 허리를 부드럽게 잡았다. 죄송합니다만 박 대표님은 오늘 밤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아마도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죠? 이지훈입니다. 지훈이 말하기도 전에 은혜가 대답했다. 그녀는 달콤하지만 감정 없는 미소를 지었다. 셀레스티나 주얼리의 주요 투자자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가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강조하며 말했고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그가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수진이 레드와인 2잔을 들고 끼어들었다. 자기야. 그녀가 민준에게 말하고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은혜에게 돌아섰다. 은혜 씨,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달라 보이네요. 그리고 우연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잔의 내용물을 은혜의 팔과 드레스에 쏟았다. 어머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덤벙댔네. 예전의 은혜였다면 당황했을 것이다. 예전의 은혜였다면 굴욕감에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은혜는 그녀의 드레스에 묻은 붉은 얼룩을 마치 파리가 앉은 것처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지훈은 깨끗한 테이블 냅킨을 집었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특히 보석이 상식보다 더 클 때는요. 지훈은 은혜의 손을 잡고 쏟아진 와인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의 행동에 담긴 보살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한 민준에게 심한 딱이었다. 가자. 지훈이 은혜에게 속삭이고는 그 부부로부터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 뒤에 도착했을 때 은혜는 비로소 심호흡을 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지훈에게 말했다. 언제나. 그가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남은 얼룩을 부드럽게 닦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은혜의 피부에 닿자 이상한 전류, 그녀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흘렀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감정, 고통에서 비롯되지 않은 설렘을 느끼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커튼 틈새로 민준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지훈이 은혜를 보는 방식을 보았다. 그는 은혜가 지훈을 신뢰하는 방식을 보았다. 그의 후회보다 더 강렬한 질투의 불길이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은혜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녀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제 디자인의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서진 것들에서요. 그녀는 민준의 방향을 보았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아래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진주는 짜증나는 모래알로 시작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종종 가장 격렬한 고통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 컬렉션을 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온전할 때가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로부터 자신을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박수는 크고 길었다. 성공. 그것이 그녀의 입안의 맛이었다. 한편 홀의 조용한 구석에서 바롱을 입은 한 노인이 자랑스러움과 증오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갔다. 나 여사였다. 나 여사님. 남자가 인사했다. 저는 정 여사님, 회장님 남편의 고모님의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죠? 나 여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에 그분의 마지막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개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가능한 한 빨리 아셔야 할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막대한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에 관한 것입니다. 나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게 누군데요? 변호사는 은혜가 칭찬을 받으며 서 있는 무대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 여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상속인은 나 여사님 김민준 씨와 그의 아내 박은혜 씨의 첫 번째 적법한 자녀입니다. 변호사의 모든 말은 리카르도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적법한 자녀. 그는 막 파티에서 돌아왔다. 셀레스티나의 성공의 맛은 그가 마신 가장 비싼 와인보다 더 썼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여기 있었다. 카트리나가 옆방에서 깊이 잠든 동안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허공을 응시하며 대빌라 가문에 터진 폭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는 이미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받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라자르트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들었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도냐 에스메랄다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차가움 외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네, 엄마. 리카르도가 대답하며 그의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도 데려오지 마. 특히 그 카트리나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라자르트 변호사의 넓고 조용한 회의실에서 긴장감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다. 도냐 에스메랄다는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돌로 만든 가면 같았다. 리카르도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값비싼 신발이 반복적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시작했다. 도냐 콘수엘로의 마지막 유언장에는 매우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넘겼다. 그녀는 대 빌라 홀딩스의 모든 주식, 여러 나라의 부동산, 그리고 수십억 페소 가치의 신탁, 기금 내용을 단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증합니다. 변호사는 심호흡을 하고 정확히 쓰인 내용을 읽었다. 리카르도 대 빌라 씨와 그의 아내,
셀레스티나 레이즈 대 빌라 부인의 첫 번째 적법한 자녀에게 침묵. 그 말들은 강력한 뺨따기 같았다. 리카르도는 의자에 기대었다.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도냐 에스메랄다는 눈을 꼭 감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그들 모자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속재산은 아이가 21세가 될 때까지 제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신탁기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모든 필요, 즉 교육, 건강, 생활 방식을 위해 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쿵. 리카르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셀레스티나를 쫓아낸 밤. 그가 내뱉은 말들. 실수. 그 실수가 그들의 온 가문을 구할 것이었다. 빌라 홀딩스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고 차콘수엘로의 유산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5년 전에 그가 뱉어버린 희망. 그들이 건물에서 나와 차에 타자 그의 어머니가 폭발했다. 멍청이. 도냐 에스메랄다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정말 멍청해, 리카르도. 네가 그 야심찬 카트리나에게 휘둘리지만 않았어도 기다렸더라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었을 텐데 이제 와서 저를 탓하시는 건가요? 리카르도가 소리치며 빠르게 차를 몰았다. 저를 밀어붙인 건 당신들이에요. 그녀가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도 당신들이에요. 그녀의 가족 사업 때문에 카트리나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계획한 것도 당신들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랬다. 아니요, 당신들을 위해 그랬죠. 리카르도가 대답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원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결정 때문에 우리 모두 망했어요. 그들은 둘 다 침묵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무거운 숨소리뿐이었다. 잠시 후 도냐 에스메랄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더 무서웠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어. 어젯밤 파티에서 봤어. 어린 소년과 함께 있더군. 리카르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레오야.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해.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고 리카르도는 그녀의 눈에서 그를 떨게 만드는 결심을 보았다. 우리는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해. 리카르도의 마음에서 후회가 사라졌다. 아쉬움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더 강한 감정이었다. 절망, 탐욕, 그 아이, 그의 아들, 그들의 구원의 열쇠.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는 그의 사립 탐정에게 한 가지를 명령했다. 레온, 레이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학교, 그의 취미, 그의 일정. 단 몇 시간 만에 그는 이메일로 모든 것을 받았다. 타기그에 있는 값비싼 국제학교. 다음 날 그는 그곳으로 갔다. 헌팅된 창문이 있는 차 안에서 그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를 보았다. 레오. 그가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겼다. 하지만 그의 눈과 미소는 순수한 셀레스티나였다. 아이는 행복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셀레스티나가 아들을 껴안았고 그 순간 리카르도는 예상치 못한 감정, 즉 극심한 질투를 느꼈다. 그 장면은 그의 것이어야 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셀레스. 그가 불렀다. 셀레스티나가 돌아보았고 그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암사자처럼 아들을 등 뒤로 끌어당겼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딱딱했다. 내 아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리카르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다. 여기에는 내 아들 없어. 그의 이름은 레오. 맞지? 리카르도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안녕, 레오.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키가 큰 인물이 그와 모자 사이에 끼어들었다. 라자로 씨,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레스티? 기드온이 물었지만 그의 눈은 리코를 쏘아보고 있었다. 가, 리코. 셀레스티나가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볼 권리가 있어. 리코가 일어서며 주장했다. 권리, 데빌라 씨. 그것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레오의 손을 잡았다. 그들에게서 떨어져. 그 셋은 그를 등지고 돌아섰다.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걸어갔다. 그리고 리코는 길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채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의 절망은 차갑고 단호한 결정으로 변했다. 그는 회사의 최고 변호사를 불렀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그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셀레스티나 레이즈를 고소하겠어. 내 아들의 완전한 양육권을 가져올 거야. 곧 서류들이 그의 앞에 놓였다. 셀레스티나가 부적격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소송. 필리핀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어머니.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로 인해 의심스러운 생활 방식을 가진 여성. 모든 거짓말이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전쟁 선포가 담긴 폴더를 들고 그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였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더러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부적합한 어머니. 그 두 단어는 셀레스티나의 심장에 밝힌 못 같았다. 그녀는 오늘 아침 택배기사가 건네준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다. 양육권 청원서. 모든 페이지는 거짓말로 가득했다. 모든 문구는 그녀의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필리핀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어머니. 의심스러운 생활 방식과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 개인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멀리함.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그녀의 귀환에 대한 리코의 대답인가? 그들의 자녀를 무기로 사용하는 전쟁 선포. 고통은 익숙했다. 5년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고통. 하지만 이제는 불타는 분노가 동반되었다. 셀레스트. 기드온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 문가에 서 있었다. 커피 2잔을 들고 그는 그녀의 손에 있는 종이와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았다. 그는 즉시 잔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은혜는 말없이 서류를 건넸다. 기드온이 그것들을 읽는 동안 그녀는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걱정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분노로. 정말 뻔뻔하군. 기드온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요, 지오? 은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용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부자예요. 그들은 강력해요. 그들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기드온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고 그의 눈에서 그녀는 약속을 보았다. 그들은 진실을 살 수 없고 더더욱 정의를 살 수 없어. 내가 여기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그들과 싸울 거야. 그 순간 기드온은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의 힘. 폭풍 속에서 그는 그녀의 벽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날 저녁 기드온이 추천한 변호사와 회의를 마친 후 은혜는 아들을 위해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놀고 책을 읽고 마침내 레오가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아무도 그를 그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기드온을 보았다. 창가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의 대화에서 한 줄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니, 우리는 조심해야 해. 기드온이 상대방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낮았다. 거의 다 왔어. 5년 만에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거의 얻을 수 있을 거야. 죽음? 은혜는 멈췄다. 복도의 어둠 속에 숨었다. 그래, 기드온이 계속했다. 셀레스트의 소송이 그들의 관에 박는 마지막 못이 될 거야. 소송 때문에 그들의 평판이 무너지면 그때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대빌라 회사는 대가를 치러야 해. 이 복수는 엘리자를 위한 거야. 모든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얼음 조각 같았다. 복수. 셀레스트의 소송을 이용해. 엘리자. 그녀가 서 있는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기대고 있던 벽에 갑자기 금이 갔다. 엘리자가 누구지? 기드온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 그의 모든 도움, 그의 모든 친절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뿐인가? 내가 전혀 모르는 계획? 전화가 끝나자 은혜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랐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괜찮아? 기드온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물었다. 은혜는 돌아섰다.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기드온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음속의 질문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드온이 비즈니스 미팅에 가고 레오가 학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녀는 비상시에 대비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기드온의 콘도 유닛으로 갔다. 문을 열면서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도둑,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그의 홈오피스로 갔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영화에서 배운 페이퍼, 클립으로 열 수 있었던 잠긴 서랍에서 그녀는 얇은 폴더를 발견했다. 겉표지에 적힌 이름, 엘리자 산토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뉴스 기사 스크랩이 있었다. 빌라 프라임 타워 건설 현장에서의 비극적 사고, 엔지니어 1명 사망. 그녀는 희생자의 사진을 보았다. 긴 머리와 달콤한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 엘리자 산토스. 그리고 기사 아래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동료의 위로를 받으며 울고 있는 더 젊은 기드온. 캡션. 기드온 라자로, 희생자의 약혼자. 약혼자. 그녀는 계속 읽었다. 공식 보고서는 엘리자 측의 인적 오류라고 밝혔다. 하지만 폴더에는 첨부된 문서, 즉 침묵을 위해 돈을 받은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대빌라 홀딩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독립 엔지니어의 보고서. 모든 것이 숨겨졌다. 모든 것이 잊혀졌다. 폴더의 마지막 것은 빛바랜 사진이었다. 기드온과 엘리자가 껴안고 있었다. 둘 다 매우 달콤하게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끝까지. 내 사랑, 우리는 정의를 얻을 거야. 은혜는 폴더를 닫았다. 분노와 의심은 깊은 고통으로 바뀌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데빌라 가문에 의해 부서진 것은 그녀의 마음뿐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기드온이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엘리자 산토스의 폴더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기드온은 폴더를 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은혜를 보았다. 그의 눈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했다. 셀레스트,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요, 지오? 은혜가 잘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갈라졌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당신이 나를 도운 것이 당신의 약혼자를 위해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걸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모든 단어는 딱이 같았다. 당신은 나와 내 아들을 당신의 게임에서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해줘요. 마침내 기드온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감정, 고통, 후회, 그리고 은혜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짓말을 하려는 시도도, 부인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모든 단어가 무거웠다. 그래, 나는 복수로 시작했어. 그는 멈췄다. 심호흡을 하고 은혜의 온 존재를 흔든 말들을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달라. 그 말들은 그들 사이의 침묵보다 더 무겁게 공중에 떠 있었다. 은혜는 기드온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깊은 슬픔과 애처로운 진심뿐이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은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에 대한 내 신뢰의 모든 기반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기드온은 마치 긴 고백을 준비하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은혜에게 등을 돌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엘리자는 내 세상이었어. 그가 시작했다. 그 기억은 그의 자세에 눈에 띄는 고통을 가져왔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함께였어. 우리의 꿈은 간단했지.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 우리는 둘 다 엔지니어였어. 우리는
둘 다 대 빌라 홀딩스에서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맡았지. 기드온의 마음속에 선명한 플래시백이 형성되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행복한 몽타주. 그와 엘리자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청사진을 공부하며 웃고 있었다. 소박한 식당에서 그가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는 장면, 엘리자의 내는 기쁨의 눈물과 함께했다. 그들은 세상의 꼭대기에 있었다. 하지만 대 빌라 홀딩스는 기드온이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두워졌다. 사람들의 목숨보다 이익을 우선시했어. 그들은 모퉁이를 잘랐고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했지. 엘리자가 처음으로 발견했어. 그녀는 보고하려고 했지. 그들은 그녀를 위협했어. 침묵하라고 했지. 하지만 엘리자는 용감했어.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행복한 틴티엔복은 텐피어, 텐보, 행복 텐티, 텐보, 텐보, 텐도티, 디명, 텐보. 강철과 시멘트가 무너지는 소리, 비명 소리.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잔해에 묻히기 전 엘리자의 눈에 비친 공포였다. 그의 세상은 그 건물과 함께 무너졌다. 공식 조사는 거짓말이었어. 기드온이 말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들은 엘리자를 비난했어. 인적 오류라고. 그들은 가장 작은 노동자부터 정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돈을 주어 침묵하게 했어. 엘리자의 이름은 대 빌라 가문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더럽혀졌어. 그는 은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흐르지 않는 눈물로 가득했다. 5년 동안 그것이 내 임무였어. 그녀의 이름을 깨끗이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법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했어. 하지만 너무 불가능했지. 그래서 돈을 모으고 내 회사를 세우고 안에서부터 그들을 무너뜨릴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어. 그리고 나는 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당신의 적절한 기회였군요. 그래, 기드온이 인정했다. 그 단어는 둘 다에게 고통스러웠다. 내 이야기를 알았을 때, 네가 김민준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문을 보았어.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처음에는 그것이 내 계획의 전부였어. 너를 돕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임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는 은혜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알아가면서, 네가 얼마나 강한지, 네가 레오에게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보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 셀레스트. 한때 내 마음속에 큰 불이었던 복수가 서서히 더 진실한 무언가로 바뀌었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나는 너를 걱정하기 시작했어. 내 계획이 아니라 나는 내 미소에 행복해지기 시작했어.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가까워지는 단계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셀레스트. 그리고 그 사랑이 엘리자가 남긴 상처를 치유했어. 은혜는 말을 잃었다. 그 고백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의 모든 분노가 서서히 사라졌다. 깊은 연민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에서 최수진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며 은혜가 돌아온 이후로 그녀는 모든 것이 변했다고 느꼈다. 민주는 항상 자리에 없고 항상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신용카드에는 한도가 생겼고 상류사회의 친구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에는 판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 빌라 가문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자신이 다음으로 버려질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무너진다면 그녀는 모두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녀는 보석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온 것이었다. 그녀가 민준의 비서였을 때 사랑의 이름으로 그녀는 미래에 대비한 카드로 그의 컴퓨터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파일을 복사했다. 거기에는 엘리자 산토스의 죽음을 초래한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과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은혜의 초기 디자인들, 그녀가 오래된 집에 남겨둔 스케치들을 수진, 기념품으로 보관했다. 그녀는 업계에서 은혜의 가장 큰 경쟁자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성공을 오랫동안 질투해온 디자이너. 여보세요, 발데라마 씨. 수진이 전화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처럼 달콤했다. 제가 당신이 흥미로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셀레스티나가 사실은 그다지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요? 은혜가 여전히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녀는 기드온을 다시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마음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배신에 익숙해진 그녀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모르겠어요, 지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고개를 저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대답하기도 전에 은혜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다. 셀레스트. 변호사가 상대편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큰 문제가 생겼어. 한 대형 온라인 잡지가 기사를 냈어. 오래된 스케치 사진들이 실렸어. 그들이 당신을 표절로 고소하고 있어. 은혜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최악의 악몽. 어떤 디자이너의 경력도 죽일 수 있는 비난. 그게 다가 아니야. 변호사가 계속했다. 대빌라 측이 내일 법정에서 이것을 사용할 거야. 그들은 이것이 당신의 기만적인 성격과 어머니가 될 도덕적 부적합성의 증거라고 말할 거야. 전화가 끝났다. 은혜는 주저앉았다. 모든 힘을 잃은 듯 그녀가 직면한 두 개의 전쟁. 그녀의 아들을 위한 싸움과 그녀의 경력을 위한 싸움이 갑자기 그녀를 익사시킬 준비가 된 큰 파도로 합쳐졌다. 그녀는 기드온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시작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파괴하는 것. 박 대표님, 표절 혐의가 사실입니까? 셀레스티나 씨,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지훈 씨는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이 부적합한 어머니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모든 질문은 셀레스티나에게 던져지는 돌 같았다. 그녀는 법원 밖에 서서 언론에 둘러싸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눈부셨다. 마이크는 그녀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기드온과 그들의 변호사는 마치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처럼 그녀를 안으로 호위하려고 애썼다. 셀레스티나는 온 세상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적인 고통은 이제 대중적인 서커스가 되었다. 법원 안에서는 기분이 더 나빴다. 리코의 변호사는 표절에 관한 기사를 주요 증거로 사용했다. 그들은 셀레스티나를 사기꾼, 돈과 명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기회주의자로 묘사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칠 수 있는 여성, 리코의 변호사가 그의 모두 진술에서 셀레스티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할 권리를 훔칠 수 있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셀레스티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단어는 독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반대편에 있는 리코를 보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아 감정 없이 마치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그들이 함께한 5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녀가 증인석에 불려갔을 때 그녀의 무릎은 떨렸다. 그녀는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리코의 변호사의 질문은 무자비했다. 레이즈 부인, 이 스케치들이 당신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기사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네, 셀레스티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예비 스케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들이 왜 2년 전에 발데라마 씨가 발표한 컬렉션과 거의 똑같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도난당했기 때문입니다. 셀레스티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우리 예전 집에 남겨져 있었어요. 도난당했거나 아니면 팔았을 수도 있죠. 레이즈 부인, 변호사가 재빨리 반격했다. 아마도 그때 돈이 필요했고 지금은 이미 유명해진 디자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추측입니다. 셀레스티나의 변호사가 소리쳤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었다. 의심은 판사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날 밤은 더 지옥 같았다. 호텔로 돌아오자 그녀의 이름은 모든 뉴스에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소셜 미디어에 있었다. 표절자, 가짜, 골드디거, 부적합한 어머니라는 단어들과 함께 그녀의 브랜드 후원사들이 그녀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의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녀가 5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세상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혼란 속에서 기드온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을 믿지 마, 셀레스트.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야. 하지만 셀레스티나의 신뢰는 깨져 있었다. 그녀는 기드온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호?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어요. 이것 또한 큰 가식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 기드온이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상처받으며 사랑해, 셀레스트. 믿어줘, 사랑. 셀레스티나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임신한 나를 한밤중에 버렸어요. 그 단어를 더 이상 쉽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기드온을 밀어냈다. 잠시만 나가줘요. 제발요. 혼자 있고 싶어요. 기드온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셀레스티나를 남겨두었다. 아까 언론의 함성보다 더 시끄러운 침묵에 둘러싸여 셀레스티나는 바닥에 앉았다. 무릎을 껴안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성.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 무엇을 위해서?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기드온이 아니었다. 나 여사였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셀레스티나가 놀라서 물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단다. 얘야. 노부인이 말했다. 마치 그곳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으로 셀레스티나를 보았다. 이제 알겠니? 이것이 우리 세상이야. 네가 싸울 수 없는 세상. 무엇을 원하세요? 거래를 제안하러 왔다. 나 여사가 말했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네가 지친 것 같구나. 너무 힘들어 보여. 이 미친 짓을 그만둬. 아이를 우리에게 줘. 셀레스티나가 일어섰다. 절대 안 돼요. 들어봐. 노부인이 계속했다. 동요하지 않고 레오를 우리에게 줘. 우리는 그를 진정한데 빌라 가문 사람으로 키울 거야. 네가 줄 수 없는 삶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표절 사건. 언론을 잠재울 거야. 후원사들을 조용하게 만들 거야. 돌아올 거야. 내 경력, 내 이름을 되찾아 줄게. 네가 해야 할 일은 떠나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뿐이야. 그 제안은 악마 같았다. 금으로 포장된 독. 그녀의 꿈을 위해 아들을 교환하는 것. 내 아들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셀레스티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렇다면 준비해둬. 나 여사가 일어섰다. 우리는 내 경력뿐만 아니라 네 존재 자체를 파괴할 테니까. 네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네가 아이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데려가 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그녀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문을 닫기 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생각해봐, 셀레스티나, 내 아들의 미래냐, 내 자존심이냐. 셀레스티나는 홀로 남겨졌다.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판단하는 눈뜰처럼 보였다. 그녀는 패배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때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녀는 주저하며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법정에서 그날 밤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 기드온의 목소리. 셀레스트.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희망이 섞여 있었다. 포기하지 마. 항복하지 마. 내가 뭔가를 찾았어. 뭐요? 증거를 찾았어. 기드온이 말했다. 모든 것을 바꿀 증거. 나를 믿어줘, 셀레스트.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리카르도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침착하려고 애썼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었다. 그들이 셀레스티나를 완전히 짓밟는 날. 하지만 그의 값비싼 양복 아래 그의 무표정한 가면 뒤에서 그의 내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제 법정에서 본 셀레스티나의 모습,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의 일부는 일어나서 그녀를 모든 것에서 멀리 끌어내고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오래전에 어머니의 명령과 자신의 탐욕이라는 독에 익사했다. 넥타이 좀 바로 해. 나 여사가 속삭였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처럼 보여야지. 책임감 있는 아버지. 아이러니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첫 부분은 표절 사건의 계속이었다. 셀레스티나의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증인을 불렀다.
발데라마 씨, 그녀가 디자인을 훔쳤다고 비난받은 디자이너. 모두가 놀랐다. 특히 리코가 놀랐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증언에 더 놀랐다. 저는 인정합니다. 발데라마 씨가 증인석에서 말했다. 저에게 보여준 스케치들이 제 컬렉션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가 멈췄다. 그 스케치들은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저에게 준 사람은 최수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최수진의 이름은 법정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리코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았다. 셀레스티나의 변호사는 최수진과 발데라마 씨 사이의 거래를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와 은행 기록을 제시했다. 최수진의 계획이 폭로되었다. 표절 사건은 무너졌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기드온 라자로가 법정에 들어왔다. 방청객이 아니라 다음 발언자로서. 이 소송을 계속하기 전에 대중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셀레스티나의 변호사가 말했다. 법정 중앙에 큰 스크린이 내려왔다. 현재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었다. 기드온 라자로 씨가 주도하고 있었다. 스크린에 기드온의 얼굴이 나타났다. 수백 명의 언론인 앞에서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큰 사진이 있었다. 엘리자 산토스의 사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기드온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권위가 있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한 사람의 이름을 깨끗이 하고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가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기준 미달의 자제, 돈을 받은 증인들의 증언, 위조된 서류, 은폐. 그의 모든 말은 스크린에 표시된 문서로 뒷받침되었다. 빌라 홀딩스는 부주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였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 여사를 보았다. 그녀의 돌같은 얼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중상모략일 뿐이야. 나 여사가 그녀의 변호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리코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는 그 프로젝트를 기억했다. 그는 회의실에서의 대화, 일부 엔지니어들의 반대, 그의 아버지와 이사회의 무시를 기억했다. 그는 기드온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끔찍한 거짓말의 일부였다. 기자회견 후, 주식시장 시세 표시기가 스크린에 표시되었다. 대빌라 홀딩스, DVH의 주가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다. 단 몇 분 만에 그들은 수십억을 잃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법정의 관심은 다시 소송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거짓말쟁이이자 범죄자로 판명된 가문을 누가 믿겠는가? 혼란 속에서 셀레스티나의 변호사는 리카르도 대 빌라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리코는 일어나서 그곳으로 걸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앉아 그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다. 데비랴 씨,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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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는 셀레스티나를 보았다. 그는 그를 노려보는 어머니를 보았다. 계획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시선. 그리고 그 순간 리코의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탐욕,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와 똑같이 생긴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모르는 아이, 그가 결코 경험하지 못할 행복. 데빌라 씨, 변호사가 반복했다. 리코는 심호흡을 했다. 네,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 그를 어머니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리코는 판사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방청객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의 평생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반항할 것이었다. 나 때문에요. 그가 인정했다. 모든 단어는 그의 가슴에 큰 짐이었다. 유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된 유산 때문에 법정 전체에서 집단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 진짜, 동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레이즈 부인에 대한 당신의 비난은요? 리코가 고개를 저었다. 그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셀레스티나는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은 저입니다. 그 고백은 폭발이었다. 나 여사는 일어섰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를 막았다. 증언 후 법정이 휴정하는 동안 리코는 복도에서 그의 어머니와 마주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여사가 소리쳤다. 모든 것을 망쳤어. 아니요, 엄마. 리코가 대답했다. 마침내 그녀와 맞설 힘을 찾았다. 모든 것은 오래전에 망가졌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어요. 돈, 권력, 이름, 그것만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쫓는 동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한편 법원 밖에서 최수진은 경찰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기업 스파이와 위증 혐의로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그녀는 건물을 나오는 리코에게 소리쳤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리코, 너랑 내 엄마랑 같이 지옥에나 가버려.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리코는 그녀의 외침을 무시했다. 그의 눈은 한 방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길 건너편, 그는 레오와 기드온과 함께 있는 셀레스티나를 보았다. 기드온은 햇빛으로부터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그림. 그가 단지 비천한 구경꾼인 그림. 법원의 문이 최종 결정을 위해 마침내 닫히기 전 마지막 순간에 리코는 그의 변호사에게 마지막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을 취하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검찰에 우리 회사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몇 주 후 언론의 소음과 법정의 긴장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셀레스티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타기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들 레오가 행복하게 연을 날리는 것을 지켜보며 연은 높이 날아올랐다. 바람을 타고 그녀가 지금 느끼는 자유의 상징. 그녀의 옆에 기드온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행동이 말보다 더 의미 있게 되었다. 가장 힘든 싸움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킨 기드온.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녀와 레오를 보호한 것. 그것이 그녀의 모든 의심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엄마, 봐. 저렇게 높이. 레오가 행복하게 소리쳤다. 연을 가리키며 내 아들 정말 잘하네. 셀레스티나가 대답했다. 그녀의 웃음은 자유롭고 진실했다. 기드온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 그의 존재를 삼켰던 복수 속에서 그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가족, 새로운 시작. 잠시 후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다. 셀레스티나가 고개를 들자 그녀의 입술에 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리카르도. 그는 그들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리코와는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양복은 단순한 폴로 셔츠와 바지로 바뀌었다. 그의 자세에 있던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다. 겸손함으로 바뀌었다. 그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후회로 가득 찬 밤의 흔적. 기드온은 즉시 일어서서 그들 사이에 끼어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셀레스티나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를 막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코? 셀레스티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었어. 리코가 말했다. 그의 시선은 잔디밭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면. 셀레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금 멀리 걸어갔고 기드온은 레오 근처에 머물렀다.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은 큰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 리코가 침묵을 깼다. 잘 지내? 셀레스티나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행복해. 평화로워. 리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슬픈 미소가 그의 입술에 번졌다. 좋아, 그럴 자격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 이거. 그를 위한 거야. 그가 셀레스티나에게 건넸다.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다.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야. 리코가 말했다.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찾았어. 그냥 그가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졌으면 했어. 셀레스티나는 장난감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리코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다. 잃어버린 돈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었다. 리코, 셀레스티나가 시작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하지마. 리코가 잘났다. 사과하지마. 모든 것은 내 잘못이야. 우리를 망친 것은 나야. 그리고 나는 평생 그 대가를 치를 거야. 그는 레오의 방향을 보았다. 그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바라지 않아. 너희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 내 유일한 소원은 네가 그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는 거야. 나 같지 않은 사람으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셀레스티나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녀가 이 남자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증오가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은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감으로. 용서할게, 리코. 셀레스티나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진실했다. 리코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했다. 용서할게. 셀레스티나가 반복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리코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셀레스티나가 그에게서 본 첫 번째 눈물이었다. 그는 재빨리 닦아냈다. 고마워, 셀레스트. 그가 속삭였다. 고마워.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슬프고 외로웠다. 셀레스티나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고통도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받아들임뿐이었다. 그녀의 삶의 그 장은 끝났다. 그녀는 기드온이 기다리고 있는 벤치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이해심 가득한 미소.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그들은 조용히 앉았다. 레오가 웃는 것을 지켜보며 그 장면은 완벽했다. 혈연이 아닌 선택,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로 만들어진 가족의 그림. 그때 갑자기 기드온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셀레스티나의 눈이 커졌다. 지오, 뭐 하는 거야? 그는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영혼이 그녀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것 같았다. 네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 그가 시작했다. 다시 믿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결혼을 제안하지 않을 거야. 아직 평생을 약속하지 않을 거야.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이것을 부탁할게, 박은혜.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나를 너와 내 아들의 세상의 일부가 되게 해줘. 내가 내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매일 증명하게 해줘. 아무 대가도, 아무 조건도 없이 너희를 사랑하게 해줘. 내가 너희의 집이 되게 해줘. 반지 대신 셀레스티나는 기드온에게 네라고 대답했다. 계약이나 의무에서 비롯된 네가 아니라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된 마음에서 나온 네. 몇 달 후, 셀레스티나는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울의 소음과 혼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작은 집, 그리고 그 집 안에는 그녀의 꿈이 있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큰 유리창이 있는 자신만의 보석 작업실. 그녀는 작업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녀 앞에 흩어져 있는 금과 은 조각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성대한 전시회나 부유한 고객들을 위한 컬렉션을 만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오직 그들을 위한 무언가. 그녀는 무광은으로 만든 두껍지만 우아한 팔찌를 집었다. 그 중앙에 그녀는 힘과 보호를 상징하는 검은 오닉스 작은 조각을 박았다. 이것은 기드온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폭풍 속에서 그의 견고함, 그의 버팀목을 상기시키는 것.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백금으로 만든 매우 섬세한 목걸이를 집었다. 그 끝에 그녀는 중앙에 작은 시트린, 즉 기쁨과 빛의 돌이 밝힌 작은 태양 모양의 펜던트를 달았다. 이것은 레오, 그녀의 아들, 그녀의 태양, 가장 어두운 밤에 그녀를 인도한 빛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아쿠아마린이 밝힌 파도 디자인의 단순한 반지, 그녀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 인생의 큰 파도를 헤쳐나가고 마침내 평화를 찾는 것, 세계의 보석, 세계의 삶, 하나의 가족. 이것이 그녀의 평생 디자인이었다. 그녀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녀는 등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는 두 팔을 느꼈다. 기드온의 익숙한 향수 냄새.
아름다워. 그가 보석을 보며 속삭였다. 아직 안 끝났어. 셀레스티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야? 기드온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비밀이야. 셀레스티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기드온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오늘 저녁에 갈 곳이 있어. 중요한 곳. 오후에 기드온은 셀레스티나와 레오를 언덕 꼭대기에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묘지로 데려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들은 새하얀 단순한 묘비 앞에 멈췄다. 거기에는 엘리자 산토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처음으로 셀레스티나는 질투나 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감사함이었다. 그녀의 부재 속에서도 그들이 만나게 된 길이 되어준 여성에 대한 감사함. 기드온은 셀레스티나의 손을 잡았다. 레오는 아까 잔디밭에서 꺾은 꽃을 놓았다. 엘리, 기드온이 묘비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들을 소개하고 싶어. 그는 모자를 소개했다. 이들은 내 새로운 가족이야. 나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작별이 아니라 소개였다.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현재의 일부가 되기 위한 과거의 포용.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다. 레오를 재운 후 셀레스티나는 기드온이 기다리고 있는 베란다로 나갔다. 달은 둥글고 밝았다. 그 빛은 바다 위에 은빛길을 그리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 셀레스티나가 기드온의 팔에 은팔찌를 채워주며 말했다. 당신의 힘과 보호의 상징. 기드온은 팔찌를 잡았다. 그의 눈은 깊은 감정을 보여주었다. 고마워, 나 준비됐어, 지오. 셀레스티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다시 믿을 준비가 됐어. 당신에게 걸 준비가 됐어. 기드온이 미소 지었다. 세상의 모든 약속을 담은 미소. 그렇다면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또 다른 깜짝 선물이 있어. 마지막 조각, 우리의 평생을 시작할 것.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에서 멀리 해변의 어두운 부분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오, 어디 가는 거야? 셀레스티나가 웃으며 물었다. 거의 다 왔어. 그가 말했다. 멀리서 셀레스티나는 큰 흰 천으로 덮인 구조물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기드온은 천의 끝을 잡았다. 우리의 집에 대한 준비가 됐어? 그가 물었다. 그리고 한 번의 당김으로 그는 천을 떨어뜨렸다. 그들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깜짝 선물을 드러내며 하얀 천이 떨어지자 셀레스티나 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태를 갖춘 꿈이었다. 유리와 따뜻한 나무로 지어진 현대적인 집이 해변 옆 작은 언덕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빛을 발산했다. 다가오는 땅거미 속에서 셀레스티나는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지오, 이게 뭐야? 기드온이 미소 지었다.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미소. 네가 그랬잖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 앞에 바다처럼 차분했다. 우리가 시작할 장소가 필요해. 그는 천천히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집안은 더 놀라웠다. 가구는 단순하지만 우아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한 전체 벽은 유리로 만들어져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였다. 엄마, 내 방이 있어? 레오가 행복하게 소리치며 먼저 안으로 달려가 장난감이 준비된 방을 찾았다. 집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웃음소리는 셀레스티나가 듣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깜짝 선물은 아니었다. 기드온은 그녀를 복도 끝에 있는 문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너를 위한 거야. 셀레스티나가 안으로 들어섰고 순간 숨이 크고 더 완벽했다. 그녀가 필요한 모든 도구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벽이었다. 역시 유리로 만들어져 그녀가 작업하는 동안 바다에 막힘없는 경치를 제공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꿀 때마다 마음속에 있던 정확한 이미지였다. 그녀의 예술과 그녀의 평화가 하나가 되는 장소. 셀레스티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선물 이상이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기드온이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속삭이는 꿈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증거. 어떻게?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새로운 작업대에 매끄러운 나무를 쓰다듬으며. 네.
오래된 노트북에서 내 스케치를 봤어. 기드온이 등 뒤에서 껴안으며 인정했다. 꿈의 작업실. 그냥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셀레스티나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물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뺨을 잡았다. 고마워, 지오. 고마워. 기드온은 말없이 그녀에게 키스했다. 이해, 존중, 그리고 조용하지만 매우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키스. 셀레스티나를 껴안으면서 기드온은 결코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다. 그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복수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품에 안긴 여성과 옆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 그들이 그의 정이었다. 그들이 그의 성취였다. 그들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넓은 발코니로 그녀를 이끌었다. 거기서 그들은 해변 전체를 볼 수 있었다. 태양은 이제 지평선으로 천천히 지는 불타는 원이었다. 레오가 그들에게 달려와 그들의 다리를 껴안았다. 기드온은 그를 들어 올려 셀레스티나와 자신 사이에 놓았다. 그들 셋이 함께 하루의 끝과 새로운 아침의 약속을 지켜보았다. 레오, 봐. 셀레스티나가 아들에게 속삭였다. 아름답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동그래졌다. 경치의 아름다움에 기드온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랑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셀레스티나를 보았다. 그는 그의 모자를 껴안았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야. 기드온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돌과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로 지은 집. 시련으로 강화되고 어떤 폭풍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봉인된 집. 그는 다시 셀레스티나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느리고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든 함께 마주할 삶의 약속.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그들의 순간의 달콤함과 섞였다. 그들의 슬픔의 밤은 끝났고 그들 앞에는 영원한 희망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쫓겨나고 가장 약하고 임신한 순간에 셀레스티나는 분노와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게 두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배신의 잿더미에서 자신을 재건하기로 선택했다. 5년간의 부재는 도피가 아니라 조용한 준비였다. 그녀가 파리에서 인정받는 국제적인 보석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누구도 더 이상 짓밟을 수 없는 존엄과 힘을 가지고 법정에서의 싸움은 단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의 선언이었다. 악을 행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돌아올 날이 있다. 기드온의 등장으로 셀레스티나는 진정한 가족과 사랑은 성이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교훈은 남는다. 선함과 인내는 항상 보상을 받는다. 당신이 셀레스티나라면 침묵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싸우겠는가? 성공이 가장 달콤한 복수라고 믿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하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